중국의 스타트업 기업 딥시크가 2025년 초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AI 시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오픈 AI사가 수년간 쌓아온 GPT-4의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약 560만 달러, 하나로 약 80억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 비용으로 GPT-4급 성능을 구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GPT-4가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추정 자료와 비교하더라도 도대체 딥시크가 어떻게 이렇게 낮은 비용으로 GPT-4급의 모델을 만들었느냐라는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구권 언론들은 딥시크의 등장을 두고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려 미국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에 빗대어 스푸트니크 쇼크에 필적할 만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평가는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딥시크의 등장은 글로벌 AI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딥시크가 공개한 아론 모델은 엔비디아 H800 GPU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H800은 H100 대비 약 50에서 60% 낮은 성능을 내는 제품으로 엄밀히 말해 최상위급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딥시크는 이를 활용해 GPT-4에 필적한다고 평가될 만큼의 성능을 구현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어 처리나 수학, 코딩 작업에 한해서는 GPT-4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일부 벤치마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소스 전략까지 도입해 아론 모델이나 특정 에디션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큰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딥시크가 게임의 판을 바꿔버렸다든가 AI 기술의 민주화가 현실이 됐다라는 찬사가 쏟아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딥시크가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었던 기술과 환경,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저비용이면서도 고성능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최상위 AI 칩인 H100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엔비디아 H800만으로 GPT-4급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메모리 사용량은 GPT-4 대비 10분의 1 수준인데, 이는 운영 비용과 자원 부담을 크게 줄여주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성비를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MOE, 한글로 직역하면 혼합 전문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딥시크의 아론 모델이 채택한 MOE 알고리즘은 물리학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이건 물리 분야네라고 인식해 물리 모듈만 호출하고, 문학에 대한 질문이면 이건 문학 분야구나라며 문학 모듈만 작동시키는 방식인 거죠. 필요한 부분만 활성화하기 때문에 GPU 자원과 메모리를 훨씬 덜 쓰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발렌시아 폴리테크닉 대학교와 스웨덴 왕립 공과대학교의 공동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딥시크의 아론 모델은 96%의 정확도를 달성했으며 수학 문제나 코딩같이 특정 분야에서 GPT-4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AI 스스로 보상 체계를 설계하는 강화 학습 방식을 딥시크가 도입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GPT-4가 인간 피드백 RLHF를 통해 이 부분은 잘못됐어라고 교정받아 성능을 높여온 반면, 딥시크는 AI 내부에서 스스로 학습 목표와 보상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일일이 여긴 틀렸어, 고쳐봐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자체적으로 이쪽 전략이 더 효과적이네 라고 판단하며 최적화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율적 강화 학습 덕분에 수학 문제나 코딩 작업처럼 논리성과 정확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딥시크가 예상보다 높은 성능을 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딥시크가 포스트 트레이닝, 즉 모델의 기본 학습이 끝난 뒤에 추가 보완 단계에서도 사람의 직접 개입을 최대한 줄였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매번 지시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이번 모델에 이런 약점이 있네 라고 찾아내어 보완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학 문제나 코딩 작업처럼 논리적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이러한 자율 학습 방식이 꽤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딥시크 측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코드 오류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AI가 스스로 최적화 루틴을 찾았다는 내부 테스트 결과가 있다고 하며, 덕분에 사람이 일일이 세부 사항을 가이드할 필요가 줄어들고 모델 완성도도 빨리 올라간다고 하네요. 세 번째 요인으로 딥시크는 FP8 8비트 부동소수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택한 점입니다. 기존 FP16이나 FP32보다 훨씬 적은 비트 수로 연산을 처리하니 메모리와 전력 소비가 크게 절감된다는 거죠. 자연히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성능을 꾀하는데 이만큼 알맞은 방식도 드물다고 합니다. 다만 정밀도가 매우 중요한 작업, 가령 금융권의 정밀 연산이나 의료 영상 분석처럼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기 힘든 분야에서는 FP8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효율과 정밀도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AI 모델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딥시크는 여러 하드웨어와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우수한 가성비를 지녔지만 약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범용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복합 질문에서는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MOE 방식의 특성상 물리학과 문학을 융합한 질문을 하면 어느 한쪽만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챗GPT의 경우 거대한 도서관을 통째로 놓고 찾아보는 시기라서 복합적인 주제에도 대응이 유연하고 맥락 유지나 창의적인 답변도 뛰어납니다. 그 대신 계산량이 많고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는 있는 거죠. 즉, GPT-4가 모든 분야를 모두 열람해서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면 딥시크는 그때그때 필요한 책만 열람해 연산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딥시크와 챗GPT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알고리즘 설계 철학, 정확성, 응용 범위에 따른 전략적 차이 때문입니다. 챗GPT는 모든 데이터와 지식을 동시에 참조함으로써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든 전체 지식 기반에서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도록 합니다. 또한 복잡한 문맥을 이해하고 긴 대화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셰익스피어가 양자역학을 배웠다면 어떤 비유를 썼을까?와 같은 창의적인 질문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야 하는데, 이때 챗GPT는 물리학, 문학, 철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복합적으로 참고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질문을 여러 번 이어가면서 주제를 살짝 바꾸거나 혼합할 때도 챗GPT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며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딥시크는 GPU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선택한 MOE 알고리즘의 특성상 이전 대화의 맥락을 잃거나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을 간과하거나 무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질문이나 창의적인 응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답변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가 양자역학 이론을 문학적으로 표현해줘라는 질문을 했을 때 딥시크는 알고리즘에 의해 물리학 모듈 또는 문학 모듈 중 하나만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물리학 교수에게 문학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 한계를 가지며 문맥을 놓치거나 논리적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딥시크가 채택한 MOE 알고리즘은 정형화된 질문에는 매우 강하지만 창의적이고 비정형적인 질문에는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도 존재합니다. 라우팅 최적화와 크로스 익스퍼트 어텐션 등의 기술을 결합하면 복합적인 질문에도 효과적인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와 GPU 등의 자원 사용량은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딥시크가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AI를 만들었다는 찬사를 받으면서도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거나 규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데이터 보관 방식입니다. 딥시크 사용 시에는 사용자 텍스트뿐 아니라 키보드 입력 패턴, 마우스 움직임, 장치 정보, IP 주소 등까지 폭넓게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중국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데,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정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안업체 위즈사 등에서는 딥시크의 데이터베이스가 노출되어 100만 건 이상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는 해군과 텍사스주가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앱을 차단했습니다. 아일랜드와 영국 등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는데 딥시크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구권의 일반 기업들이 받기 힘든 특혜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으로 아런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로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첫째, 중국 정부가 전반적인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들에게도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왔다는 점. 둘째, 딥시크가 웨이보, 위챗 같은 대형 SNS부터 뉴스, 논문, 정보 문서까지 중국 내에서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만약 이런 자원과 정책 지원이 서구 국가에서 그대로 주어졌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나 법적 규제가 훨씬 엄격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딥시크가 누리는 수준의 무제한 데이터 접근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 데이터셋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인건비 측면에서도 중국의 AI 인력 비용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 큰 이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AI 엔지니어의 연봉이 평균 30에서 50만 달러, 하나 약 4에서 6억 원에 이르는 반면 중국에서는 그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도 우수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연구소나 대학과 협력해 R&D 비용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이 딥시크의 저비용 모델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딥시크는 MOE, FP8 자율 학습 같은 최적화 기법을 통해 저사양 GPU로도 GPT 포급 성능을 달성하며 전 세계의 충격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민주화를 앞당길 만한 놀라운 혁신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안, 정부 개입 같은 민감한 이슈를 안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분야에서 더욱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은 딥시크가 어떤 기술과 방식으로 가성비 높은 AI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AI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다음 시간엔 AI의 동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